모든 생명체의 기원은 대체 무엇일까요? 과학은 이에 대해 약 35억 년에서 38억 년 사이인 고시생대의 어느 한 시점,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 태고의 존재가 환경에 따른 적응과 진화를 거듭해 모든 생명체의 형태로 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진화 이론이라고 일컬어지는 학문체계는 다윈의 종의 기원 이래 수없이 발견된 여러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잠정적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루카의 존재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독립적인 생물들이 공유하고 있는 DNA 정보에 입각하여 그 존재를 합리적으로 추론한 대상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힌트를 제공하고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문을 개통 유전체학이라고 합니다. 개통 유전체학에 따라 모든 생명체의 공통 분모를 찾아 이들을 도식화하면 마치 한 점으로부터 나무가 가지를 뻗듯 분화하여 모든 생명체들에게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도식을 개통수라고 부르며 특별히 모든 생물종으로부터의 개통수를 한데 모아 표현한 것을 생명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나무로부터 뻗어나온 모든 동물의 시초에서 분화된 가지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바와는 전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2023년 3월 유명 과학 저널인 네이처에 게재되었습니다. 오늘 과학쿠키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과학쿠키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요즘 들어 SNS를 보면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 영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어쩜 저렇게 인형 같은 예쁜 생명체가 대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나와 눈을 맞추고 때로는 아주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건지 대단히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이어가다 보면 곧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왜 숨을 쉬는가? 저 조그만한 개미는 어떻게 먹이를 무리에게 가져가는가? 나무는 어떻게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가?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꼬리를 계속 물고 가다 보면 결국 도달하는 질문은 도대체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는가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만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의문을 품고 깊게 생각해 왔습니다. 수렵 채집이 삶의 중요한 요소였던 시대에 만들어진 원시 종교에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신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했죠. 대자연이 가져다주는 풍요의 감사를, 때때로 몰아치는 역병과 기근에 두려움을 품었을 것이며 치열한 삶 속 생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의 안식을 찾길 바랬을 것입니다. 이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들을 어여삐 보살펴주고 죽은 뒤에도 자신들의 영이 도달할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종교라는 이름의 믿음은 인류를 단결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은 창조라는 직관적인 방법으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조물주라는 존재, 즉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있어서 생명 또한 절대적 존재로부터 만들어진 육신과 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의 권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생각하는 인간의 무기, 철학이었습니다. 초기 철학은 인간을 보다 더욱 높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유하고 성찰하며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하는 주체인 인간 지성을 탐구하는 철학은 신의 권능보다도 인간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철학을 통해 굳이 신이라는 절대자를 빌려오지 않고도 세상의 비밀과 이치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도 그러한 것들 중 하나였죠. 이들 철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자연 발생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철학의 방법은 과학을 낳았습니다. 독특한 점은 종교와 철학과는 달리 새로 생겨난 과학이라는 방법은 인간,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지구라는 자연환경이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웠다는 점입니다. 특별할 것 없기에 생각하고 기록하고 탐구하는 인간의 순수한 능력이 서로의 결과물을 엄밀히 검증하며 꾸준히 쌓아나간 덕분에 과학은 오늘날 생명이 전혀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인 달에 탐사선을 보내거나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원소를 만들거나 난치병으로부터 생명을 살리거나 지구 어딘가에서 찍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100년 남짓한 인간의 수명이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과학은 우주 태초의 모습이나 종말 또는 지구의 탄생, 생명의 탄생을 아주 정확하게 알 방법을 제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질문들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인 답을 내놓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민은 생물학 역사상 길이 남을 위대한 혁명을 만들었습니다. 위클리 쿠키. 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무르익던 18세기 중엽, 칼 폰 린네의 분류학 체계의 등장과 함께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피에르 루이 모페르티라는 인물이 진화론에 관한 아이디어를 학계에 던졌습니다. 저서 우주론에서 그는 적응도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개체는 멸종된다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18세기 말에는 영국의 의사이자 철학자 이레즈머스 다윈이 한 번 더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진화에 관한 이론을 꼽아보자면 이 역시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의 종의 변화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이 용불용설로 잘 알려진 이론은 한자 뜻 그대로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전하고 쓰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너무도 지대했던지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과서를 통해서 라마르크의 진화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많은 생물종들의 진화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진화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생물학의 혁명으로 여겨지는 발견은 이레즈머스 다윈의 손자였던 인물에 의해서 이룩되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19세기 중엽, 다윈은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생명이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고 도태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분화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1859년 종의 기원 초판이 출판되었을 당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만큼이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는 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모두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신의 뜻에 의해 창조되고 지배된다는 사상인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의 생물종이 일련의 이유로 지리적 또는 기후환경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연히 그 환경에 알맞게 변이를 일으킨 생존에 유리한 개체가 더욱 빠르게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개체는 도태됨이 반복되어 서로 다른 생물종으로 분화된다는, 그래서 오늘날의 생명은 어느 하나의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의 생각은 당시 유럽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 충격은 너무나 컸던지라 당시의 다윈은 원숭이의 후손이 인간을 모욕한다와 같은 조롱을 대중으로부터 정면으로 받았었죠.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진화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날에도 창조론으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른 분야의 과학 학문들, 예를 들어 입자물리학, 지질학, 고고학, 고생물학, 진화학, 유전학, 분자진화와 합성생물학, 인공생명, 그리고 천체물리학 등의 지식과의 모순점이 많고 분명한 실증이 없다는 측면에서 창조론은 과학의 영역이 아닌 신학 사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 창조론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창조론의 설명 방식 자체만 놓고 본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종교 또는 철학사조와 같이 과학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겨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된 무렵 유전학의 시초로 여겨지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식물학자 그레고어 멘델은 그 유명한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 어떠한 형질이 유전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열의 법칙, 독립의 법칙, 그리고 분리의 법칙이라는 멘델의 3법칙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에 이르러서는 다윈의 진화이론에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응용하고 접목시켜 보다 구체적인 생물 통계학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자연선택을 거친 유전 형질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죠. 이와 같은 지식의 축적은 다양한 개체차를 일으키는 유전 형질이 자연선택에 의해 선별되고 그 가운데 적응에 성공한 유전 형질만이 자손에게 전달되어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현대 진화이론의 기본적 토대를 확립하는 결정적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 여타 다른 진화의 원리를 다룬 이론들을 제치고 가장 강력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1920년대에서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생리학자 존 홀데인, 농학자이자 통계학자 로널드 피셔와 같은 진화생물학을 연구한 선구자들의 업적이 포교져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 진화 이론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널드 피셔는 진화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집단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1940년대에 이르러 오스왈드 에이버리의 DNA에 대한 개념 정립이, 1953년에는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의 DNA 구조 규명에 의해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의 지식은 진화생물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학문 분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이 결과 생물의 기원을 탐구하는 생물 개통학은 개통 유전체학이라는 진보된 학문으로의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그동안 미지로 여겨왔던 생명의 기원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론했습니다. 절대자를 빌리지 않고 순수 인간 이성의 능력만을 활용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확립해낸 오늘날까지의 가장 그럴듯한 설명 방법이 바로 현대 진화 이론인 것입니다. 위클리 쿠키. 진화 이론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생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주어진 자연환경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응하고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진화라는 말이 가진 어원의 특성상 무언가 진보되는 것 같지만 사실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꼭 생명체가 진보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찰스 다윈 자신도 사실 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경계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굳이 진보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능력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더욱 뛰어난 기능을 보유하게 되었거나 혹은 복잡한 체계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환경에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종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진화는 종의 분화와 동의어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종의 특성과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지어질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났고 그들이 해당 환경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다면 진화, 즉 종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생물학자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각각의 종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어떤 조상을 공유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에 꼭 필요한 개념이 바로 개통수입니다. 개통수는 생물종의 가궤도라고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날에 존재하는 생물종들의 조상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개통수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것은 동물 초기 분화 과정의 모습을 단순화하여 그린 개통수입니다. 이 개통수를 통해 간단하게 개통수를 그리는 방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개통수의 뿌리 부분, 루트는 개통수의 모든 동물의 공동 조상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각 가지의 끝부분, 터미널 노드 또는 팁스라고 부르는 이곳에는 오늘날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지금도 관찰되는 생물군을 나타내죠. 뿌리 부분에서 끝부분으로 뻗어나가면서 가지, 브랜치가 갈리게 되는데 각각의 가지는 어느 한 생물군의 개통을 나타냅니다. 가지가 나아가다가 서로 다른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부분을 노드, 점이라고 하며 개통이 어떻게 분화되었는지에 관한 역사를 보여주죠. 각 점들은 분화된 가지들의 개통의 공동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 가장 최근에 분화가 이루어져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군을 자매군, 시스터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개통수에서 해면 동물은 다른 모든 생물종들과 자매 관계, 시스터 릴레이션십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통수의 뿌리는 또 다른 개통수로 이어지고 모든 생물군의 개통수를 붙이면 바로 생명의 나무라는 거대한 개통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나무 가장 최초의 뿌리에 루카가 위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위클리 쿠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동물들의 자매군인 종은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해면 동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 학계에는 이것이 해면 동물이 아닌 빛 해파리류라고 불리는 유줄동물이라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실처럼 긴 세포들이 모여 만든 질판이라는 빗살 모양의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헤엄을 치거나 먹이를 잡을 수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서 유줄동물, 빛해파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빛해파리라고 불리고 있지만 해파리와는 다른 종이죠. 이 유줄동물은 해멸동물보다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줄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근육과 신경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면동물은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유줄동물보다 해면동물이 더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면동물이 최초의 동물의 개통수 가지에서 분화되었다고 여겨져 왔던 것이죠. 그러나 최근 DNA 시퀀싱 기법의 발달로 인해 과학자들은 유줄동물과 해면동물의 DNA 정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2008년 유줄동물이 모든 동물의 진짜 자매군이라는 사실을 담은 논문이 유명 과학 저널 네이처에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 제시된 유줄동물이 모든 동물군의 자매군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결정적이지는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학계는 최초의 동물 조상으로부터 분화된 생물종이 과연 해면동물인가 아니면 유줄동물인가에 관한 논쟁을 오늘날까지 지속해왔습니다.
일례로 2015년에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프나스에 게재된 한 논문에서 유전자 분석의 결과가 유줄동물이 모든 동물군의 자매군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음을 데이터가 가진 몇몇 편향을 활용해서 설명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번 2023년 3월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은 보다 새로운 연구 접근법을 통해 모든 동물의 자매군이 유줄동물이었다는 사실을 보다 명백하게 밝혀냄으로써 해당 논란의 잠정적인 종지부를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엔나 대학의 생물학자 데린 슐츠와 그의 연구팀은 개별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신 보다 큰 스케일에서의 정보인 염색체 속에서의 유전자 배열을 분석했습니다. 동물이 진화함에 따라 작은 규모의 DNA들은 계속해서 다양하게 변화하지만 유전자는 대부분 같은 염색체 안에서 머무른다는 것에 초점을 둔 분석법인 것이죠. 이러한 유전자 구조를 신텐이라고 부릅니다. 데린 슐츠와 그의 연구팀은 이 신텐이 분석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해면동물과 유줄동물, 그리고 몇몇 다세포 생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줄동물과 다세포 생물 내의 염색체 안에는 약 14개 그룹의 비슷한 유전자 정보들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해면동물의 경우 이들 유전자 그룹이 합쳐지면서 뒤섞인 약 7개의 그룹이 나타났으며 놀랍게도 이와 같은 유전자 그룹이 여타 다른 동물군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면동물이 유줄동물보다 계통상 더 나중에 분화되었다는 사실이 보다 공고히 입증되면서 모든 동물종의 자매군 자리는 유줄동물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클리 쿠키. DNA 시퀀싱을 넘어 유전체 내의 DNA 분석을 통해 유전자 그룹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생명의 진화를 연구한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기만 한데요. 이 발달된 컴퓨터 과학의 연구 방법이 생명의 기원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이 결과가 만약에 정말 유효하다면 뉴런과 같은 신경세포가 원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약 1억 년 정도 일찍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에 관한 진화 초기의 문제들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음을 언급한 것이죠. 그러나 이번 슐츠의 연구 결과가 빛 해파리를 가장 초기에 분화한 동물로 단언하기에는 여전히 이르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켈 키텔만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빛 해파리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개체의 빛 해파리들의 유전자 서열 그리고 신경계의 발달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며 보다 더 많은 증거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신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에 남겨둔 참고 문헌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가장 인상 깊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BBC 사이언스 코리아 최신호 1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업로드된 영상의 발빠른 시청은 채널 활동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과학쿠키를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늘 큰 감사를 드리면서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